수원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성심요양병원은 40년 가까이 된 낡은 4층 건물이었어요. 회색빛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겨울바람이 불면 건물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만 3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해온 62세 김순자에게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병원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어요. 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부지런한 순자는 남색 작업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3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청소도구들을 정성스럽게 챙겨서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잡이가 닳아버린 걸레와 바퀴가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 무수히 많은 때가 묻어 변색된 고무장갑까지 이 모든 도구들이 순자와 함께 30년의 세월을 보낸 동반자들이었지요. 굳은 살이 박힌 그 손길로 닦아낸 복도와 병실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순자만의 특별한 청소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먼저 물걸레로 1차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과 세면대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닦아내곤 했지요. 병원 내부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 냄새조차 익숙하고 정겨웠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다른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순자는 그들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살펴왔는지 모를 일이었지요. 4층 중환자실에서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청소하는 것이 순자만의 노하우였어요. 이른 아침 중환자실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는 하루 일과는 언제나 경건한 마음이 들게 했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보며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했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지나가면 재빨리 청소도구를 치우고 길을 터주었고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으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답니다. 가끔 환자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순자의 하루는 환해졌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순자에게는 큰 보람이었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이곳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혹 오래 입원한 환자들이 순자를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할 때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쓰레기 수거가 시작되었답니다. 각 층 각 부서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리수거하는 일이었어요. 병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답니다. 환자들의 식사 후 남은 음식물, 과일 껍질, 약 포장지, 점적병, 거즈 같은 의료용품들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2층 간호사실과 행정사무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순자는 그 조각들을 주워서 맞춰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퍼즐을 맞추듯 정성스럽게 조각들을 모았어요.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이어붙이니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답니다. 김모 씨 농협 280만 원, 이모 씨 350만 원, 박모 씨 200만 원.
사람 이름 옆에 큰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급여 명세서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랑 돈 계산하는 종이가 자꾸 나올까? 며칠이 지나면서 그 금액들은 점점 더 커졌어요. 500만 원, 800만 원, 심지어는 1200만 원이라는 거액도 보였답니다. 순자가 한 달에 받는 급여가 겨우 120만 원인데 이런 큰 돈이 왜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름들 중 일부가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의 이름과 비슷했다는 점이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쌓여갔답니다.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이상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답니다. 그 직감은 30년간 이 병원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후 3시경 순자는 원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대화였지만 최근에 발견한 이상한 종이 조각들 때문에 귀가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번 분기 보험공단 정산은 어떻게 되어가나? 네,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을 거야. 서류상으론 완벽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보험공단, 정산, 간병비 위임장 같은 단어들이 가끔 귀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며칠 전부터 발견한 이상한 종이 조각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순자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이 병원에서 혹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수원의 거리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왔고 이 병원에서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믿어왔던 직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이 맞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남편 박노인이 아직 퇴근하지 않아서 혼자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종이 조각들이 떠올랐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28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이런 큰 금액들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에 적혀 있었을까요? 밤 9시가 되어서야 65세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박노인 역시 매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성실한 모습이었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범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나? 부부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나누었답니다. 박노인은 오늘 담당한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서 달래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자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늘 발견한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순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종이 조각들에 적힌 숫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순자는 3층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창가 쪽 휴지통을 비우려다가 그만 손이 멈췄답니다. 휴지통 안에 두툼한 책자 하나가 무심코 던져져 있었거든요. 표지를 보니 성심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내역서 2025년 8월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인 병원 서류 같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을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 책자를 꺼내 들었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책자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표가 나와 있었어요. 간병인명, 환자명, 근무시간, 월급여 등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8월 1일자 기록을 보니 간병인 이름이 20명이 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답니다. 순자가 매일 보는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많아봐야 10명 남짓인데 이 장부에는 20명이 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간쯤에서 발견한 익숙한 이름이었답니다. 박노인 농협통장 계좌, 근무일수 30일, 월급여 380만 원. 바로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남편 박노인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겨우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매달 정확히 받지 못하고 가끔 늦게 받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영감 이름이네? 그런데 380만 원이라니? 그런데 이 장부에는 3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무려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다른 이름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았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이름도 몇 개 보였지만 그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와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현저히 달랐답니다. 모두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장부에 기록된 이름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순자가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정규 간병인처럼 기록되어 있었고 정기예금 통장, 농협 위임장 같은 내용들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책자를 더 넘겨보니 지난 몇 개월간의 기록도 있었답니다. 7월, 6월,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매달 수십억 원 규모의 간병비가 허위로 청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규모의 금액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위임이 분명했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없는 사람 이름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있다는 건가? 순자는 급히 책자를 청소 카트 밑에 숨겼어요. 복도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음이 쿵쾅거렸답니다. 만약 이 장부를 보고 있다는 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40대 중반의 이수간 의사가 나타났답니다. 저기 김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서류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중요한 파일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이 장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서류요? 아니요, 특별한 건 못 봤는데요. 어떤 서류인데 그러세요? 아니, 그냥 업무용 자료인데 별거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보시면 간호사실로 갖다 주세요.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둘러 사라졌어요. 순자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당황하고 다급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의 간호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순자는 망설였어요. 이 장부를 집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가방을 단단히 안고 다녔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순자는 쉽게 장부를 꺼내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직 퇴근하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왠지 두려웠답니다. 이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박노인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답니다. 오늘은 치매가 심한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특히 힘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담당한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말이야. 하루 종일 달래느라 정말 힘들었어. 순자는 남편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이름이 허위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니요. 저녁 식사 후 순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장부를 꺼냈어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 상의하기로 한 거예요. 박노인은 안경을 쓰고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페이지를 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380만 원을 받았다고? 나는 그런 돈 본 적도 없는데 농협 통장에도 그런 돈 들어온 적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 실제로 받는 건 180만 원인데 장부에는 3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 두 사람은 장부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의혹이 생겼어요. 존재하지 않는 간병인들의 이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급여, 허위로 기록된 근무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조작되어 있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것처럼 정교했어요. 순자야, 이거 혹시 보험 사기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 지원해주는 걸 허위로 신청한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밤늦게까지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답니다. 이것이 정말 보험 사기라면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후폭풍이 두려웠답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평소와 다르게 순자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발견한 장부 내용만 맴돌고 있었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 숫자들과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380만 원, 박노인, 허위 기록, 180억.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혔답니다. 박노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영감 밥 좀 먹어. 굶으면 안 돼. 하지만 박노인은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한 끼도 굶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밥맛을 잃어버린 거였지요. 내 이름으로 허위 서류가 만들어졌다니 이게 말이 되나? 농협통장에도 그런 돈 들어온 적 없는데. 두 사람은 각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계속 엇갈렸답니다.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순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청소 업무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답니다. 간호사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간호사들도 이런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했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긴장했어요. 또 어떤 서류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30년간 기계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남편을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영감,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 이름이 도용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거야. 오후에 박노인은 간병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간병인들과 대화할 때도 혹시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떠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간혹 다른 간병인들이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간병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박노인의 귀가 쫑긋했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행정실 쪽이 부산해 보였어요.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고 간호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걸까요? 저녁 무렵 박노인은 간병인들 휴게실에서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듣게 되었답니다. 요즘 원장실에서 계속 서류 정리하는 소리가 나더라. 뭔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그리고 간호사장이 우리 농협통장 사본이랑 위임장 다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혹시 감사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박노인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간병인들도 비슷한 의혹을 갖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노인은 부인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자세히 전했어요. 순자야, 오늘 다른 간병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어. 그럼 이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거야. 이날 밤 부부는 더욱 진지하게 대화했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십억 원 규모의 보험 사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선량한 간병인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답니다. 영감,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정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후폭풍이 두려워. 우리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온 건 뭐가 되는 거야? 박노인은 부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한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답니다.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병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원장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거나 다른 직원들이 원장 몰래 저지르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원장도 알고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런 큰 규모의 사기가 원장 모르게 이뤄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2층 원장실로 향했어요.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지만 원장실 문을 직접 두드려 본 것은 몇 번 되지 않았답니다. 평소에는 원장과 직접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원장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순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노크를 했어요. 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누구야? 들어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원장실은 생각보다 넓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답니다. 가죽 소파와 큰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58세 정도로 보이는 이 원장은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청소 담당 김 씨구만. 무슨 일이야? 원장님, 죄송한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자는 며칠 전 발견한 장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원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말했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간병비 지급 내역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실제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답니다. 무슨 소리야? 간병비 지급 내역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제 남편 이름도 거기 있는데 실제로 받는 돈과 장부에
적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도 있다. 김 씨, 당신이 뭘 알겠어? 병원 운영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야. 이 원장은 순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원장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답니다. 순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말인데, 당신이 본 그 서류라는 게 혹시 업무용 기밀문서 아니야? 그런 걸 함부로 들여다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건데. 김 씨, 당신이 30년 넘게 여기서 일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업무에 참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원장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이었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은인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내가 30년 넘게 당신한테 일자리 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순자는 원장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원장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상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김 씨,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당신은 청소부야. 청소부가 할 일만 하면 돼. 원장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순자는 이런 차가운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30년 다닌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는 않을 거야.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에 새 직장 구하기 쉽겠어? 순자는 몸이 굳어졌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원장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원장의 협박은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본인 일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잊어버려. 알겠지? 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답니다. 오후 내내 순자는 제대로 청소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원장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30년 다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부정한 일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억울함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자세히 전했어요. 박노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 원장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30년 다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혔어.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답니다. 원장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행위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원장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게 당황하거나 위협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순자야, 이제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닌 것 같아. 정식으로 신고해야 해. 신고라니.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거야. 이런 보험 사기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해야 해. 다음 날 저녁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오래된 컴퓨터로 천천히 검색해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부정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답니다. 한번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며칠간 더 고민한 끝에 부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저녁 8시 부부는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가 직접 전화를 통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보험 부정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보험 부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으로도 돈을 받고 있고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순자는 발견한 장부의 내용과 남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들어주었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접수해 드렸습니다. 조사관이 배정되면 연락드릴 텐데 혹시 직접 면담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신고자 신원보호는 철저히 지켜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어요. 박노인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두려웠어요. 며칠 후 순자에게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팀입니다. 신고해 주신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면담 일정을 잡자고 했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담 일정을 잡았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답니다. 그 주간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했어요. 혹시 병원 측에서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또 다른 증거가 나올까봐 긴장했답니다. 간호사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이수 간호사와 마주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답니다. 혹시 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을까봐 말이에요. 한편 박노인도 간병 업무를 하면서 평소보다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다른 간병인들의 대화를 더 주의 깊게 들었고 병원 행정실에서 나오는 서류들에도 관심을 가졌답니다.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자신들의 의혹이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병인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고 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답니다. 특히 농협 통장과 관련된 서류 처리 과정에서 간병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순자는 보험공단 수원지사에서 최 과장이라는 조사관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각종 법령과 지침들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제보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순자는 발견한 장부를 보여주고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최 과장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답니다. 이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병원 측에서 눈치챌 수도 있어요. 혹시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최 과장은 이런 사건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답니다. 순자의 제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답니다. 면담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온 순자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답니다.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벌써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순자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 간호사가 순자를 따로 불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김 아주머니, 혹시 병원 업무와 관련해서 어디 문의하신 적 있나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병원 간병비 지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하던데.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긴장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수 간호사는 순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혹시 청소하시면서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간병비 관련 서류 말이에요. 특별히 본 게 없는데요. 제가 그런 업무용 서류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답니다. 원장이 직접 순자를 지하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원장과 간호사장 그리고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답니다.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어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김 씨, 앉아. 보험공단에서 연락 왔어. 우리 병원 간병비 지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더군. 옆에 있던 남성이 말했어요. 김 씨, 저는 이 병원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 서류들은 매우 두꺼웠고 공식적인 문서들 같았답니다. 박노인 이름으로 간병비가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는 80억 원 규모로 말이에요.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80억 원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박노인도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김 씨,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야. 당신 남편이 동의해서 농협정기예금 통장 위임장까지 써준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그 서류에는 정말로 박노인의 서명이 있었고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이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기 박노인 서명도 있고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 씨, 좋은 제안이 있어요.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럼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원장의 제안은 명백한 회유였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내일부터 당신과 당신 남편은 출근하지 마. 해고야!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박노인을 보험 사기 공범으로 고발할 거예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해고당하고 고발당한다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병원 측이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보험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순자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통지서에는 박노인이 허위로 간병비를 신청해 총 8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김순자는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였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사실과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농협 통장에 들어있는 몇만 원이 전 재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변호사 비용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순자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답니다. 법적으로는 박노인의 이름으로 허위 신청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었고 서류상으로도 그가 동의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어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병원 측은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간병인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며칠 후 순자와 박노인은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어요. 생전 처음 경찰서에 가보는 것이었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박노인이 농협 위임장에 서명한 것이 맞는지 물었답니다. 박노인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형사는 필적 감정 결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그건 위조된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답니다. 오히려 박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조사를 받았답니다. 남편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요. 저희는 피해자예요.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증거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영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린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다음 몇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준비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니는 일들로 바빴어요.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보였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병원에서 해고된 후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나마 모아둔 정기예금도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다 써버렸답니다. ATM에서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매일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순자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어요. 박노인도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지만 65세의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답니다. 매일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서로가 있어서 힘이 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끓어올랐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답니다. 병원에서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었어요. 순자 부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간병인들 이름이 허위로 사용되었고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런 사실을 폭로한 순자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신고했는데 우리가 범죄자가 돼? 세상이 이상해졌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법원 건물 앞은 사람들로 붐볐답니다. 이 사건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러 왔어요. 순자와 남편 박노인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어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원래라면 병원장이 피고석에 앉아야 할 자리였는데 정직하게 제보한 순자 부부가 도리어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믿기 어려웠답니다. 오전 10시 정각 60세 전후로 보이는 정판사가 입정했어요. 법정의 분위기는 엄숙했답니다. 2023 형제 1247호 보험사기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낭독했어요. 박노인이 실제로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공단에는 380만 원을 신청해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순자 부부는 이런 허위 신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자 이 원장이 증인석에 섰어요. 박노인은 우리 병원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정기예금 위임장을 써주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어요. 원장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답니다. 그의 증언은 매우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수 간호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거래 내역서 작성을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요. 간호사의 증언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병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남편 이름이 허위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분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답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절규가 울렸어요.
30년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의 간절한 호소였답니다. 박노인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농협통장에 그런 돈 들어온 적도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서류들은 매우 정교했답니다. 서명도 비슷했고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박노인이 실제로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순자는 점점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서류와 증거들이 모두 병원 측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었답니다. 판사님, 순자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부정한 일을 신고한 게 잘못인가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직했기 때문에 고발했는데, 왜 저희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답니다. 순자의 절규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판사님, 저희는 피해자예요.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고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숙연해졌답니다. 순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방청석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도 들렸어요. 판사도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계속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다른 간병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했어요. 한편 순자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답니다. 해고된 후 구한 일자리들은 모두 임시직이었고 수입도 불안정했어요. 법정 출석을 위해 일을 쉬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순자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긴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무혐의 판결이 나온 날 법원 앞에서 순자와 박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기쁘기보다는 허탈한 감정이 더 컸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두 사람을 해고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자 부부를 문제 직원으로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수원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서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순자는 근처 농협 ATM기 앞에 섰어요. 잔고를 확인하려는데 손이 떨렸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잔고는 고작 몇만 원뿐이었어요. 박노인도 아내 옆에서 화면을 바라보았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금만 빼곡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끝이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수원의 작은 아파트. 이제 이것도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전세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답니다. 순자야, 우리 부산으로 가자. 내 사촌 동생이 부산에 있잖아. 그래,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결정을 내린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가까이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가구는 대부분 중고로 팔았어요.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꾸며온 집이 하루아침에 텅 빈 공간이 되었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틀 후 드디어 수원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작은 트럭 한 대에 남은 짐들을 실었답니다. 30년간 살았던 동네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안녕, 수원아, 잘 있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어요. 부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답니다. 사촌 동생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일단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내. 천천히 자리 잡아가면 돼. 며칠 후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순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고 박노인은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어요. 수원에서의 안정된 일자리에 비하면 훨씬 불안정하고 힘든 일들이었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비록 수원에서의 삶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답니다. 부산의 바다와 산이 주는 위로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 공원에서 산책하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답니다. 수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다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순자야, 후회하지 않아. 그때 신고한 건 말이야.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때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수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후회 안 해. 우리가 한 일이 옳았어.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감, 우리가 비록 다 잃었지만 한 가지는 지켰잖아. 뭘? 우리가 거짓에 눈 감지 않은 자존심 말이야. 박노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양심만큼은 지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값어치야.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말에는 한 줄기 자부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래, 우리가 옳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파란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양심만큼은 지켰다고 적었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무리했어요. 1년 후 순자 부부가 부산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 성심요양병원의 대규모 보험 사기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순자의 신고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조사였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수사 결과 병원에서는 지난 5년간 총 300억 원이 넘는 허위 간병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순자 부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간병인들과 심지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허위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 원장과 핵심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병원 운영권도 박탈되었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순자에게 공식적인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또한 제보자 보상금도 지급되었어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순자 부부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소개되었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에 대한 명예회복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언론의 관심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박노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답니다. 비록 수원에서만큼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부부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야, 그때 우리가 내린 결정이 맞았구나. 그렇지.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긴 거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똑같이 할 거야. 순자는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정직함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났답니다. 순자 부부는 부산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수원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답니다. 정직하게 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시련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요. 정직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내부 고발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용기 있는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순자와 박노인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부정한 권력 앞에서 약자가 겪는 시련,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현실 말이에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순자 부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내부 고발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랍니다.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농협 통장에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순자 부부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거액의 정기예금보다 값진 자존심이 남아 있었답니다. 강남 아파트 몇 채보다도 소중한 양심을 지켜낸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낸 거랍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해요. 순자와 박노인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순자 부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30년간 다닌 직장을 잃었고 평생 모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렸답니다. 살던 집도 떠나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잃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순자 부부는 물질적인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양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순자와 박노인은 후자를 선택했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만약 순자가 그날 장부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했다면 병원의 사기 행위는 계속되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의 가치예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답니다. 순자의 신고 한 통으로 30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녀 개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봤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엄청난 공헌을 한 거랍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내부 고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현실이 바뀌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자와 박노인의 이야기가 더욱 값진 거랍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부산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던 순자 부부의 모습이 떠올라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 보였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순자와 박노인은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정의감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정직은 때로 이름을 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랍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김순자의 마지막 말처럼 정직은 때로 이름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세상은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와 박노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정직은 때로 이름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존심이다. 순자와 박노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의 가치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소중한 이야기였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